자, 이거는 44쪽에 그 4번의 보기를 봐보세요. 4번의 보기를 보면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해줄 겁니다. 자,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는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신이겠죠. 그죠? 왜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게 사는 존재잖아요. 반대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유한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거나 신을 믿는 거는 우리하고 다르게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첫 번째 문장은. 자, 가하고 나는 모두 임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임의 부재를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하며 인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나에서는 불가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영원할 것이며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움이라는 거는 또는 사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간 자체가 이렇게 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임 자체가 부재했다고 나오니까 기본적인 상황 자체는 이별인 거예요. 이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뭐 한 거야? 거짓 이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화자 자체가 이런 이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진짜 이별한 게 아니라 지금 이별했던 사실 자체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 가정에서 님에 대한 순서 나는 실제 나온 게 지금 이거밖에 없죠. 나는 나와 있는 게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찾아야죠. 어디 부분에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이미 주제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 라인에서. 자, 근데 가를 한번 봐보세요. 한영원하고 조준하고 나오는데 한영원은 이름은 익숙한데 시 자체가 이 사람 것도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함축적인 의미도 많고 시대에 반영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저항시도 있고 순수시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섞여 있습니다. 자,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럼 첫 번째 줄에서 어쨌든 님이 부재한다는 건 얘기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 입술에 닿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뒤에 나의 입술이 당신 입술에 닿지 못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의 현재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걸 내가 뭐라고 얘기해? 아까 거기 있는 것처럼 거짓 이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이 거짓 이별이란 말은 이런 말이겠지. 실제로는 이별 상황 자체가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 줄까지 이미 이별을 한 거니까요. 하지만 뭐 한다? 화자는 이런 이별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물론 그런다고 해도 진짜로 이미 얘 옆에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야? 이별을 거부하고 거짓 이별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런 얘기잖아. 이 안에는 언젠가는 임과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좀 더 다듬어서 얘기하면 재회희망 이런 얘기겠죠.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별은 이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별 맞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날 것인가요? 당연히 거짓 이별이 떠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님이 오는 날이 될 거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님이 오는 날이 되는 거죠.
한 해 뒤에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님이 없이 한 해 뒤에 가는 게 굉장히 나는 뭐 한다는 거야?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이 있다고 나오면 맞는 얘기죠. 시간 자체가 빠르다 느리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사람 자체가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히 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근데 두 볼에 실제로 끝이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의 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도화에다가 빗대어서 얘기한 거고.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가 되어가는 두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반해서 백설이 될까요? 그러면 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A라고 되어 있는 거를 묶어보면 문장 구조가 되게 비슷하죠. 그러면 이게 표현으로는 100%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죠. 이미 부재한 상태에서 시간만 흐른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점점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뭐 낙하처럼 내 두 볼에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또는 내 머리 자체가 이제 백설이 되거나 이런 거니까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화자 자체가 이미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늙고 싶은가 보죠. 그다음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이 문장도 대꾸죠. 그죠? 문장 구조를 보면. 근데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가고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간대. 그러면 미은에서 보여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피가 식어가거나 머리가 희어가거나 이런 거는 계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뒤에 볼 때 마음이 붉어가거나 눈물이 더워가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흘러도 님에 대한 사랑은 뭐한다? 사랑 자체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랑이 그러면 내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야? 내가 죽으면 끝나겠죠.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어쨌든 님이 안 와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거 집착 같은데. 그죠? 자, 사랑의 언덕에는 사태가 나도 나의 희망의 바다에는 물결만 뛰어올라요. 같은 얘기죠, 니은하고. 결국에는 이별이 돼도 내 마음에는 항상 당신에 대한 마음만 뛰놀고 있어요. 이런 얘기니까. 자,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을 알아요. 말 그대로 그건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거짓 이별 자체가 아까도 나왔지만 떠난다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님하고 다시 뭐 하는 거야? 제가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 이게 떠난 게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이렇게 나온 거는 재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 뒤에 볼 때 언젠가는 분명히 얘가 떠날 줄만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뭘 갖고 있는 거야? 어쨌든 님이 올 거랑 확신하지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말 그대로 님이 내 옆에 안 올 거야. 아니면 꿈에 나타나 님이. 그런 다음에 기다리지 마. 나 안 갈 거니까. 이랬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언젠가는 올 거니까 기다린 거잖아. 자, 그러나 한 손으로는 이별을 가지고 나는 또 한 손은 죽음을 가지고 와요. 맨 마지막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나오죠? 한 손으로 이런 이별을 가지고 가는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이 이 사람이 죽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이게 죽겠다는 뜻이 되면 위에까지 얘기한 게 말이 안 되잖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자 자체가 어떤 이런 죽음을 가겠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겠죠. 내가 죽기 전에 임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내가 님을 계속 기다리겠지만 그 이별 상태에서 내가 죽음까지가 오는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님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갈까봐 그게 두려워요. 이런 말이니까 결국에는 죽기 전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주제는 어차피 나왔어요. 어차피 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앞에 있는 보기가 없으면 그냥 이성 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주어주면 그냥 신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맹세. 당연히 나에서 얘기하는 이 맹세는 제목대로 하고 아까 보기들 하면 임에 대한 맹세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아까 보면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니까 내가 님에게 뭔가 사랑에 대한 맹세를 한다거나 뭐 충성을 맹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근데 실제로 첫 번째 줄부터 이미 뭐가 나와요?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죠.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유한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싸늘한 바위를 안아도 내 가슴엔 항상 뜨거운 가슴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뜨거운 가슴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거는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만 간직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갈지도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마지막 피 한 방울로 불어넣는다는 거는 내 모든 걸 주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죽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내가 죽는다는 얘기보다는 실제로 죽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만약에 밖에 창백한 그런 꽃송이가 있거나 이런 애 있으면 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도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 꽃송이나 나나 뭐한 거야? 둘 다 뭔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이런 존재는 같은 거니까 그런 존재가 있을 때는 나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거나도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리고 뼈가 부어나야 다시 죽는 것까지. 그럼 여기 흰뼈가 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이 죽으면 뼈가 될 거니까. 하지만 뼈가 부어나는 거는 이렇게 이 뼈 자체가 부어나는 거는 다시 또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자,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1월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얘를 이렇게 집어넣은 건 이건 자체가 말 그대로 뭐라는 거야? 입을 비교한 표현이다. 안 그러면 갑자기 해와고단한테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둘 다 신에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진짜 이성 간의 사람이라면 상대방한테 저는 당신을 거룩하게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그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갖다 집어넣으면 인석이 워낙에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닐 게 있겠는가. 그럼 나는 님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야. 아, 이러니까 님이 네 옆에 없을지도. 그치? 뭘 줘야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님이 안 주니까 안 있어. 뭐 이런 느낌. 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밖에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딱히 님에게 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줄 건 없지만 뭐 한다는 거야? 마음은 님을 향해서 있다는 얘기잖아. 물질적인 게 없을 뿐. 흔을 끼는 이 피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고 있는가? 그러면 미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두 가지지. 이런 내 사무침을 님이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별이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뭐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잖아. 안 그러면 이 PD는 뭐하러 부르고 님이 이 PD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정성과 님을 향한 마음이 님이 혹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겠죠. 자,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시되는 날까지, 그리고 숫이 다시 되살아나는 날까지. 근데 숫은 되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B도 뭐가 되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불가능한 상황은 세 번째 님이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죠. 자, 못 잊을 모습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님의 거룩한 이름 부르면 나는 울어라. 결국은 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물음밖에 안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똑같이 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님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건 님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럼 큰 틀에서는 다하고 나는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이별한 것도 같고 이별 상태에서 둘 다 재회를 소망한 것까지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회 소망의 대상이 절대자라는 것도 같죠. 차이점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여기죠. 이런 불가한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큰 거죠. 간에서는 불가한 상황 자체는 아예 안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나에서는 그걸 3번 정도 해서 보여주죠. 사실 시간 길면 주제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뭐가 이제 헷갈리냐면 1번 같이 표현법이나 전개 방식이나 뭐 심사위원 이런 거 찾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죠? 자, 이거는 4번까지 시간 4분만 드릴게요. 자, 시작.
볼게요. 자,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이렇게 돼요.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A, B는 모두 대상의 변화를 묘사해서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뭐 드래그 되는데 A 자체는 이미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한 거고 B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수시되는 날까지 수시되는 다시 대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볼 때 못 잊는 모습이라는 거니까 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 이런 거니까 둘 다 심정은 나와요. 근데 대상의 변화라는 게 결국은 도화가 낙하가 되거나 푸른 그림이 백설되거나 그 다음 붉은 마음이 수시돼 수시 다시 타나 다시 재가 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이미 변화하는 거죠. 정답 1번. 2번은 A는 맞죠. A는 도화나 또는 뭐 백설 나오면 계절감이 있지만 B에서 수수는 계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비유는 둘 다 있어요. 문제는 A에서 딱히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늙어간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안 맞죠. 그 다음 4번. 4번도 대비는 둘 다 있어요. A에서도 보면 푸른색이 흰색 되는 거는 대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에서도 내 붉은 마음이 수시되면 붉은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나오죠. 그 다음 5번에 볼 때 얘도 보면 A는 맞아요. 근데 B에서 대화체가 아니라 이것도 독백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 개씩은 다 조금씩은 맞아요. 나머지가 또 안 맞고 그래서 50%짜리 정답은 됩니다. 그 다음 2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번에 언제나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리고 끝날 것에 희망을 드러낸다. 근데 언제 끝날지는 자기도 모르잖아요. 언젠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언제 끝날 거를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언제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제나 뭐야? 이 이별이 끝났으면 좋겠어라는 이 사람의 기다림 또는 기대감 이런 것만 얘기한 거지. 그 다음 3번의 창백한 꽃송이 임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화제의 절박한 모습을 나타낸다. 근데 창백한 꽃송이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이 꽃 자체는 화자가 아니에요. 왜? 화자가 자기 피를 주는 존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야? 그럼 누군가에게 준다는 얘기는 안 어울리잖아. 자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창백한 꽃송이는 이 화자가 살리고 싶은 대상 아니면 현재 뭐하고 있는 거? 죽어가는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올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 창백한 꽃송이마다 내가 입을 맞춘다. 그래서 걔한테 피 한 방울마다 넣고 싶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살리고 싶은 거지 아니면 연약한 자아든지 어쨌든 화자는 안 되죠. 대상의 절박한 모습까지는 맞아도 그리고 이 꽃송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 4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4에 보면 가에서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 근데 이거 유한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 아까 해석할 때. 말 그대로 내가 죽기 전에 니를 만나고 싶다 이런 거니까 나의 유한함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해가 든 아침에 죽어가겠다는 거는 유한한 존재는 맞아도 문제는 여기서 내가 절망감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 안에서 둘 다 마찬가지야. 아까 분명히 보기에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이런 유한성에 대해서 이렇게 둘 다 절망감을 갖고 있는 시는 없어요. 물론 인간은 유한하니까 절망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제가 절망적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안 맞죠. 지점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넘어가보세요. 자,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 3번의 보기를 봐보세요. 3번의 보기를 보면 이것도 두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문학작품 중에 혈액의 죽음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는 계모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밤마다 오래비를 찾아와 온다는 눈에 한 맺힌 사연을 안타까워하고 있고 나에서는 누이 동생의 무덤가에서 죽음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인식하며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누이 동생의 죽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에서는
공통점은 둘 다 가족의 죽음이죠. 말 그대로 가족의 죽음이죠. 근데 가하고 나를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여기서는 누나라고 나오고 밑에서는 위 동생이라 나오죠. 죽은 대상은 다른 대상이에요. 그리고 물론 두 사람은 또는 두 씨는 같은 가족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누나의 죽음과 연결된 사람이 대놓고 나오잖아요. 계모가 누나를 죽임이라고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누나의 죽음과 연결돼서 누나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억울하게 죽어서 오래비들을 밤마다 찾아온다. 설마 귀신을 찾아오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얘는 죽으면서 어쨌든 한 자체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상태로 죽은 거예요. 왜냐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설마 계모가 뭔지는 알죠? 그 정도는 알 것 같고. 계모가 되게 나쁜 건 아닌데 신데렐라나 이런 걸 보면 계모들이 안 좋게 나오긴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누이 동생이 죽긴 했지만 왜 죽었는지 안 나왔죠. 안 나와요. 하지만 특징은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오잖아요.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게 좀 특징이죠. 이미지를 드러낸다는 건 다른 말로 뭐 감각이나 심판을 드러낸다는 건데 이건 분명히 문제에서 어떻게든 써먹겠죠. 그래서 지금 3번의 3번 선지를 보면 써먹긴 하죠. 그죠? 하나 정도는. 가행씨는 몇 번 봤을 거예요. 그 김설의 접동세에서 얘기하는 접동세는 그러면 실제는 누구랑 연결되냐면 누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접동세 설화라고 그래서 이거 중국에 있는 설화 몇 번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그 설화 내용 갖고 쓴 거예요. 그 내용은 되게 쉬워요. 얘는. 자, 접동접동 아우레비 접동. 아우레비라는 거는 아우, 오라비 뭐 이런 정도의 줄임말이에요.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그럼 위에서 접동 이랬으니까 결국은 지금은 접동사가 되어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누나의 분신이겠죠. 그러니까 누나가 결국은 죽어서 한이 남았으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귀신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상에서 뭔가 억울하거나 한이 맺혀 있으면 있는 거고 그게 풀어지면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자,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브더머니 시샘에 죽었습니다. 대놓고 나오잖아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몹시 서러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세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분신되는 게 맞죠?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랫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나가 접동세가 된 거는 물론 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볼 때 동생들을 못 잊어서 여기 온다 라고 하니까 이런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못 가고 접동사가 되어서 주변에 온 거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좀 이상한 거는 이거죠. 이산저산 얼마가면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위에 있는 상태대로 보면 누이는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계모가 누나를 죽인 이유는 시샘이라고 나오잖아요. 물론 어떤 시샘이 있었어 그런지 몰라도 설화 내용대로 보면 누나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데를 시집 가요. 그러니까 계모가 이제 빠진다는 거야. 왜? 자기 딸도 아닌데 좋은 데 가니까 배가 아프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정말로 죽여버려요. 설화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는 다 뭐 때문이야? 이거죠.
계모가 무서워서 한 곳에 있자니 잡힐까봐 무서워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계모가 꼭 나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는 계모도 좋아요는 좀 웃긴 얘기지만 계모도 좋아요는 좀 웃긴 얘기지만 그 동화 몇 개가 계모에 대한 약간 편견 이런 걸 주기는 해요. 자, 두 번째 시 보세요 한번. 산비탈엔 들국화가 화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우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하에서 여인가지를 내어주었다. 그러면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 그냥 밤나무가 하나 있다, 그냥 요 정도의 뜻이겠죠. 그리고 들국화가 있고 이런데 누이가 이제 묻혀 있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는 누이가 왜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 갈 길을 못 찾은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그러면 이 영혼은 누구의 영혼일까요? 누이죠, 누이. 나는 살아있으니까 누이의 무덤에 갈 수 있는 존재잖아. 설마 내가 영혼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주위에 보면 그 앞에 여인가지 내어주었다 이러니까 뭔가 이 가지가지가 굉장히 뭔가 초라하거나 삐쩍 꼬라 있는 것 같으니까 왠지 내 누이가 혹시 못 가고 여기 떠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혼자 그냥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다고 이 시에서 내가 누이의 영혼을 봤다는 건 아니에요.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의지를 긋고 등 뒤에 서거기는 떡골나무 숲을 밑에 참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다. 참 나왔죠. 촉각 하나 나왔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 여인가지나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시각이니까 이미 두 가지의 감각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다양한 거 맞죠? 일단 다양하다는 무조건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다양해요. 자, 그 다음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그러면 여기서 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각이죠. 일부러 흰이라고 써준 거잖아요. 자, 이런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의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체온이 꺼져버렸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죠. 궁금하면 나중에 만져보세요. 차가워요. 두 가지 이유로 차가워요. 아, 근데 시신은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게 보통 3일장 지내잖아요. 그럼 3일 동안 설마 상온에 보관하겠어? 상온에 보관할 수 없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3일 동안에 그냥 상온에 보관하면 썩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이렇게 시신 같은 거 보관할 때 냉동실에 보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차가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체온이 없으니까 당연히 차갑죠. 근데 니네가 언제 만지냐면 저도 아직 안 만들어봤거든요. 보통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만져볼 일이 있어요. 왜냐면 영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옷 같은 거 벗겼다 입었다 해야 되잖아, 시신이라도. 그때 만져봐요. 형제가 많으면 뭐 안 할 수 있는데 보통 한두 명이면 본인이 해야겠죠. 저도 할머니 하는 데 들어갔을 때는 그냥 지켜만 보고 안 해봤어요. 저희 엄마도 뭐 8명인데 제가 굳이 뭐 거기서 낄 필요 없잖아요. 신기한 건 계속 만지는데 눈을 안 떠, 할아버지가. 혼자는 약간 간지러서 뜰 것 같은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뜨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체온이 꺼져버린 후에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그러면 여기서 뭐도 나왔어? 소리, 청각이죠. 감각 3개 나왔죠, 이러면. 자,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린다. 근데 실제로는 가슴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누이가 여기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덤 위에 비가 내리는 거겠죠. 그럼 무덤 위에 비가 내리고 또 눈이 쌓이고 점막과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그러니까 누이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경과된다는 얘기죠. 한 줌에 흐레해지고 나직이 부르면 한밭꽃처럼 왠지 누이가 눈이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숨에 스며었다. 그러면 이 서러운 생각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죠. 아, 왠지 이름 부르면 누이가 다시 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 중에 실제로는 얘가 훨씬 더 쉬워요. 얘는 왜 죽었는지까지 표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누이가 갖고 있는 마음도 슬피 운다라고 해서 나왔죠. 대신 화자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게, 가해 화자는 분명히 누구 거예요? 동생 중 한 명이겠죠. 왜냐면 누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오빠겠죠 아마. 그죠? 누이 동생이 됐으니까. 언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윗사람이란 거죠. 자, 1번 문제는 같이 봐볼게요 한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적절한 건데, 1번에 볼 때 가는 일정 음보를 유지해서 운율감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어를 보면 접동, 아우리 접동 3음보밖에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어까지도 보면 3음보가 연결돼요. 진두강 한 호 끊어지고, 가랑가에 한 호 끊어지고, 살던 누나는 한 호 끊어지고, 그 다음은 두 줄에 걸쳐 3음보가 나와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진두강 하나, 앞마을에 하나, 와서 옵니다 하나. 이렇게 또 3음보 나오죠. 그러면 정답 1번 나와요. 그러면 이 3음보란 얘기는 다른 말 한다면, 혹시나 이렇게 민요주라고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민요가 통상적으로 3음보나 4음보니까. 근데 이거는 현대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얘는 자유치고 예제율이죠. 이거를 그냥 끌어온 거예요. 7호조나 3, 4조나 3음보나 4음보 이런 것들을 김설이 잘 끌어옵니다. 2번에 보면 나에서는 감탄사가 없어요. 딱히. 차라리 감탄사를 보여주는 건 가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오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바뀌고 설명이. 4번에 가에서 색채 대비 없죠. 나에서도 지금 신상 3개 정도 확인했지만 공간방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3번은 다 틀렸죠. 4번은 공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왜? 누이는 이산돼서 옮겨가는 거니까 공간 변화는 존재하죠. 하지만 나는 시간 변화는 아니죠. 그 다음 5번에 가에서 행의 길이의 변화를 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는 짧은데 세 번째 줄은 길고, 그 다음에 이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길고 그 다음에 쭉 짧아지고 있는 거니까 행의 길이의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 나에서도 이미지가 3개 나왔으니까 나열된 거 맞죠? 근데 왜 정답이 아니야? 상황의 변화가 아니니까요. 둘 다.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번 선지를 빼놓고는 조금씩은 또 맞아요. 자, 그럼 2번과 3번은 풀어보세요.
볼게요. 자, 2번 정답, 5번, 3번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2번은 지금 뭐 굳이 살려고 한다면 3번에 기억 미음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뭐 개별적인 체험은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일반적 인식으로 확장되거나 이런 거 보이지 않죠. 근데 어차피 둘 다 각자들의 누이들이나 뭐 동생이 죽었다면 이건 개별적 체험까지 맞는 건데 이거를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뭘 확대한 걸 보여준 건 안 나오죠. 근데 5번에 볼 때 기억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시간이다. 시적 대상은 내가 아니라 죽은 누이잖아요. 누이가 옮겨가면서 슬피우는 거니까 그 뒤에 돌 때 슬피운다면 누이라는 대상의 감정이 나왔죠. 그 다음 니은은 화자가 시적 대상, 즉 누이 동생의 부재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죠. 적막한 황혼되면서 아 여기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얘기잖아요. 누이가 있었으면 조용할 필요가 없죠. 두 사람이 대화할 거니까. 그 다음 3번에 4에 볼 때 별들은 그냥 이렇게 위에 있는 거고 화자는 그냥 여기 있는 것 뿐이고 별들이 위에 있는 걸 보고 얘네가 왠지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 혼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잖아. 절대로. 그러면 여기서 별을 통해서 초월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초월이라는 거는 현실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초현실계로 들어간다는 건데 나는 초현실계를 지향한 적도 없고 그런 데를 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초월적 태도라는 거는 아예 안 어울리죠. 본인 스스로는 그냥 누이에 대한 죽음, 그리움, 안타까움, 서러움 이것만 들어야지 됐어 내가 누이를 가서 구해와야지 이런 얘기도 아니고 나는 영원히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도 아니면 초월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이거는 하나하고 답하나도 있어. 하나하고 답 있어. 확인하면 돼. 주간지 같은 거 보죠. 이거 주간지가 괜찮은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 3만원 거라서. 바로바로 그냥 하나 끝나고 답 있어. 끝낼지 들었어요. 다음 주까지 해오면 돼요. 예, 한 강씩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3번의 보기를 보면 모든 건 다 그쪽이네. 그 작품에 설명해주죠. 자, 외로움은 고립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원적인 감정, 즉 본질적인 감정으로 시에서 형성화되는 주된 정서 중에 하나이다. 물론 시마다 다 이런 외로움을 꼭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이 앞에 있는 두 작품은 다 외로움과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고립된 상태가 되면 느끼는 게 뭐라는 거야? 외로움이라는 얘기가 고독이라는 거. 고립됐다는 건 말 그대로 뭐야? 그냥 홀로 있는 상태도 아무도 없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에서는 화자가 아무나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과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누인의 모습을 관찰해 알게 된 누인의 외로움과 누군가에 대한 누인의 애절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가하고 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둘 다 감각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고 둘 다 외로움을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 이거는 화자 자체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의 외로움에 가는 건데 여기서는 노인 자체가 외롭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누가 아니에요? 화자가 아니죠. 화자는 이 외로운 노인을 관찰만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외로움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남의 외로움을 얘기한 거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 얘기할 때도 꼭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외로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화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냥 관찰만 하는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인하고 친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 보기만 본다면. 근데 시를 볼 때도 사실 몰라요.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가로 한번 봐보세요. 싸늘한 이마. 자,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나 혼자 있으니까. 그죠?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산꽃은 이런 거죠. 있다면 뭐 하는 거야? 있다면 타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없죠. 내 옆에는. 그러니까 산꽃이라도 있으면 위로가 될 텐데 라고 한다는 거는 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있으면 위로는 돼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모두 빼앗기는 듯 눈꺼풀이 얘기하는 거죠. 눈꺼풀이 곱게 내리면 그냥 말 그대로 눈이 감아지면 이런 뜻이죠. 파란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과 같다. 인광 밑에 해석부에 보면 나오죠.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뭐든지에도 계속해서 빛을 내는 거. 근데 그러면 이게 인광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 거야? 계속 내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온몸이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상태이다. 근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건 말 그대로 뭐라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외로움의 불이 다 붙어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까만 깃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기쁨일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왔죠. 깃돌이도 만약 있다면 화자의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다음 파란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기어가는 심경의 간지러움. 길이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즐거움일까. 근데 별이 지금 내 옆에 없잖아요. 그럼 별도 뭐가 되는 거야? 있다면 위로가 되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없으면 최소한 별이나 깃돌이나 산꽃 중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네. 아, 외로워.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그대로 가죠. 고립돼 있고 외로운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시에서 하나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 사람이 왜 고립된지는 모르는 거죠. 이건 안 나왔으니까요.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여기 들어간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건지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에 대한 뭐 본질적 고독이나 외로움에 관련된 시들이 몇 개가 더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어차피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아직 안 죽어봤지만 죽을 때는 혼자 죽겠죠. 아니 죽을 때 누가 옆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지켜보는 것 뿐이지 같이 죽는 건 아닌 거니까 당연히 죽는데 혼자 죽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물론 나하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누군가 있겠지만 각자 따로 태어나는 거니까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의 순간은 다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봐보세요. 첩첩산 중에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인데 여기 있다는 거는 첩첩산 중보다 더 들어가는 마을이라는 거니까 굉장히 외진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입진 사이께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지 않아요. 허벅다리를 드러내면 그때야 보이는 마을. 그러니까 이 마을은 뭐 깊은 산속에 있는 거죠. 굉장히 사실 느낌이 그러면 딱 봐도 여기가 뭐랑 연결돼요? 이런 것과 연결하기 되게 좋잖아요. 뭔가 고립되거나 외로운 거 하고 연결하기 딱 좋죠. 왜냐면 산이 깊으면 깊을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울 거니까요. 하지만 마을이니까 설마 너희는 혼자 있는 마을은 아니겠죠. 그러면 마을이 아니라 집이라고 해야지. 최소한 마을이라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야? 복수의 사람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혼자 사는데 마을이에요 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니까. 하지만 노인은 분명히 뭐 할 거야? 혼자 사는 노인이겠죠. 안 그러면 외로움을 왜 느껴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없으니까 외로움 느끼는 거잖아. 뭐 지금은 엄마 아빠와 같이 살거나 뭐 형제자매랑 같이 사니까 외롭다는 개념은 잘 몰라도 혼자 살면 외로울 수는 있겠죠. 그 다음 갱속 같은 말. 갱속 같다는 건 굉장히 깜깜하다는 얘기잖아요. 불속 같고 갱 안에 있는 거 같고. 꼴깍. 해가 노릇꼬리해가 지면, 노릇꼬리해라는 거는 해가 짧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해가 지면 이렇게 비유되어 있는 거죠. 집집마다 분당에 불을 켜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흐미진 외딴집. 이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깊도록 창문은 모가빛이에요. 모가빛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불색을 얘기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밤이 되고 해가 지면 그냥 마을에는 불을 하나씩 켜요.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뭐 모가빛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 긴 밤이에요. 그러면 굳이 긴을 이렇게 긴 이렇게 쓴 이유는 그만큼 이 밤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거겠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시적형이 쓴 거잖아요. 자, 외딴집에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춤추는 나머지 대놓고 나오죠. 이렇게 외딴집에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노인은 정말로 홀로 사는 노인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외딴집 노인은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화자가 뭐하고 있는 거야? 노인을 그냥 관찰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외딴집에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노인이 이랬으니까 노인과 관계는 모르지만 어쨌든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노인이라고 하는 거죠.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 떴는데 시나브로 뭐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풀려 내리는 집단 지보라기에 설레임을 들어요. 귀를 모으고 들어요. 푸르륵 천하기치의 날개에 묻은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고 숨을 죽이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 노인이 두 가지 행동, 세 가지 행동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런 문화, 고구마를 깎아요. 근데 이 행동의 의미는 나왔죠. 이 행동은 출출한 나머지니까 뭐 출출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배고프니까 뭐 깎아서 먹을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근데 뒤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집단의 설레임을 듣거나 또는 그 다음에 볼 때 이런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나 이것들은 출출한 것과 상관이 없죠. 배가 고프다고 집단의 설레임을 듣거나 배가 고프다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새 고기를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야? 외로워서 그런 거야. 외롭고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저 집단에 집중해보거나 새들의 온기에 집중해보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은 상당히 한가하면서 외롭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은 평상시에는 몰라도 오늘의 본인이 밤에는 할 거 없는 여유로움과 한가로움. 근데 그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이 그냥 외롭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 다음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마치의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그런 기침 소리가 없다는 건 잠들었다는 얘기겠죠. 벽 속의 겨울 깃두라미는 울지요. 때르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설마 진짜 벽이 무너지라고 온 건 아니겠지만 이거죠. 노인은 여기서 잠이 든 상태잖아요. 기침소리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 벽오리의 깃두라미 자체가 운다라고 하면 여기는 소리 자체가 존재하는 거고 이건 잠이 들어서 기침소리가 안 되는 거니까 소리가 없는 거니까 그냥 이 노인이 참 조용하구나를 예를 통해서 더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 이상 조용함 없어요. 자, 어느덧 밖에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물살에 돋는 월운이 있어요. 월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달 언덕 위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월훈 이렇게 끝났다는 거는 영사로 시행 자체가 종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의 선제는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어? 여우. 라고 나와도 되죠. 왜냐면 마지막에 동사형사가 없으면 다 여운을 주거나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끝나거나 명사로 끝나거나 다 미완성 결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조건 여운을 주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뭐 한 거야? 노인은 그냥 외로운 상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하고 나는 마지막까지도 외로움을 뭐 극복하거나 이런 건 안 나오죠. 그냥 외로운 상태로 끝난 거니까. 근데 사실 극복이 안 될 수밖에 없게 둘 다 누가 있어야 극복될 거 아니야. 그냥 혼자만 있으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냐 둘 다. 자, 그럼 이제 3번까지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1번에 3, 2번도 3, 3번도 3. 다 3이에요. 자,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처음에 가정이라는 게 그 앉아 있으면 꽃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 귓돌이 하나 있으면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엄청 많이 나오죠. 한 4개 이상 나오니까요. 그 다음 나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른 노인을 바라보는 거니까 당연히 시선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3번에 볼 때 유사한 문장 형식의 가가 나오는데 나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는 설명은 이상하죠. 그래서 가나 둘 다 유사한 형식의 문장을 반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무를 깎기도 하고 고문을 깎기도 하고 유사한 문장 반복되잖아요. 이때니. 그죠? 그 맨 마지막에도 때리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져 옵니다. 반복되잖아요. 그 다음 4번에 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지만 가는 안 나와요. 나에서 음성상징어 세 번째 때 꼴값 하나 나오죠.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나와요. 그 다음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한다. 나는 얘기했고 가에서는 명사로 마무리한 게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인광이 명사로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일부만 명사 마무리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적절한 건데 살림만한 게 없어요. 지금 1, 2, 4, 5 중에 맞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1번처럼 감정이입이 나오려면 반드시 의인화가 나와야 되는데 의인화가 없죠. 의인화가 없으면 감정이입도 없죠. 당연히. 그러면 기업은 화자에게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인데 현재 없는 것 뿐이죠. 있다면 위안을 줄 수 있는 거고 니은 화자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더 강조한다. 왜? 얘는 울고 있는데 너희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는 거니까요. 의도적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에 3을 보면 가에서 얼마나 위로이냐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맞아요. 화자는 이런 걸 통해서 위로를 만약에 받는다면 즉 이게 있어서 위로가 실제 만약에 이렇게 실제 위로 자체가 됐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외로움은 이전보다 뭐 할 거야?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맞아요. 이게 설명이 나만 잘못된 거예요. 나에서 숨을 죽이고 생각합니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한 노인의 절망. 근데 이런 걸 생각하는 거는 외로워서 뭐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외로움을 잠시 잊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외로우니까 뭔가 이런 걸 잠시 들어오면서 외로움을 좀 잊어보고 있다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노인은 마지막까지 절망을 한 적은 없어요. 외로운 건 맞아도 이게 또 같은 말이 아니죠. 외로움이란 말과 절망이란 말은 다른 뜻이에요. 말 그대로 외롭다는 건 그냥 혼자 있어도 느끼는 이런 거죠. 뭐 쓸쓸함 이런 걸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절망이라는 거는 뭔가 체념이거나 포기거나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외롭다는 건 맞아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단어를 외로움과 같은 단어로 인식하면 걔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펴보세요. 한대씩 하니까 모의고사도 같은 걸로 해볼게요. 페이지를 어디 보면요. 56쪽을 펴보세요. 현대시 하니까 현대시 같이 해볼게.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 6문제인데 이게 마지막이 이항복의 수필이 고전이라서 조금 해석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전체 일단 시간은 12분을 드릴게요. 시간 시작. 2분 남기고만 제가 한 번만 읽어 볼게요.
자, 2분 뒤에 종료할게요. 자, 볼게요. 자, 22번에 5번, 23번에 1번, 24번에 1번, 25번에 3번, 26번에 2번, 27번에 2번 이렇게 돼요. 이 3번이 기준일 거고 23번에 보면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은 나와요. 근데 다는 안 나오죠. 그죠? 다만 빠져있는 건데 그 2, 3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는 시와 이야기의 관계를 말하면서 시인 자신이 시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이유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사건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 즉 서사 요소를 도입한 시들도 있는데 이거 끊어졌어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여기죠. 시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이유. 시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이유 자체를 설명했다 나오면 결국은 이 시하고 이야기는 둘 다 뭐한거야? 대등관계라는 거야. 결국은 나는 시인인데 시에는 시만 가지고 뭔가 부족하니까 이야기 집어내야 돼. 이랬으니까 둘은 비대등성이 아니라 대등성의 영역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18년 전의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시지만 거기다가 이야기 형식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거니까 둘 다 시하고 이야기는 필요합니다고 얘기하는 게 가하고 나의 공통점이죠. 자, 이야기를 도입한 시는 비유, 상징, 시적 충기를 유지하면서 사건을 제시하므로 시의 장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당대 현실이나 실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시는 표현에 해당되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또는 내용에 해당되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를 동시에 주목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나가 좀 불친절한 게 18년 전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야기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야기 형식에서 과거하고 현재를 둘 다 드러낸다는 건데 이 둘의 관계가 현재 유지되는 건지 반대인 건지 설명을 안 했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젊었을 때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딱 거기 A에서 두 줄 정도 내려오면 18년 오랜만에 무엇인가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혁명의 두려움은 기성세월이에요.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혁명을 하는 세대였는데 현재는 이런 혁명 자체가 두려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쫄았죠. 쫄았어요. 그리고 이 두려운 세대가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기성세대 특징은 저항이 없죠. 혁명을 안 한다는 건 저항이 안 한다는 거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들은 플라타너스를 보면서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은 반성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과거는 혁명 자체를 가졌으니까 뭔가 순수하거나 또는 의지가 있거나 또는 반성이 없는 모습이 우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굳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재는 우리 왜 이렇게 됐지? 과거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3번을 먼저 봐볼게요. 한번 1번에 그러면 채용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거는 맞죠. 처음에 채용이 나오니까. 근데 그와 관련된 고사가 노래보다 이야기의 힘을 잘 보여줬기 때문이다. 근데 노래보다 이야기의 힘을 보여준다는 건 노래하고 이야기를 간거를 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까 보기 설명에서 시의 이야기 도입된다는 거는 시하고 이야기는 둘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더 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시를 안 보고 보기만 봐도 정답 1번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미 위에서 나는 노래하고 시 둘 다 중요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노래보다 시가 더 중요해 아니면 노래보다 이야기가 더 중요해 반대로 이야기보다 노래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려고 채용을 들어온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선물의 4번 선을 보면 나오죠.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반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성취하는 내용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근데 이 부끄럽지 않은가 누구한테 반문하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면 시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플라타너스는 어떤 존재죠? 반성이 필요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얘네를 보면서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항상 변화가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 변했잖아요. 이 변화가 반성이니까 당연히 25번은 정답 나올 게 3번밖에 없죠.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성과 부끄러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너는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 지금도 과거와 똑같은 모습,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거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차가운 방에서 토론을 안 벌일 수도 있겠죠. 지금 두 개 학교에서 투쟁하고 있잖아요. 요즘 동덕여대하고 서울여대. 동덕여대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 학교 안에서 내부적으로 남녀공학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논의했는데 그게 어쨌든 밖으로 새나와갖고 지금 애들이 들고 일어났죠. 왜 굳이 남녀공학 만들어? 나는 그게 싫어서 여대 왔는데 하긴 그게 싫어서 여대 왔으면 그렇죠. 남녀공학이 싫을 수 있죠. 서울여대는 뭐 때문에 문제냐면 교수 중에 하나가 성추행 뭐 이런 거에 좀 있나 봐요. 근데 처벌이 대충 하니까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왜 저러니까 처벌 안 해? 이런 거죠. 걔네들은 혁명가예요. 걔네들은.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걔네들 보고 묻는게요. 부끄러움 느껴야 정상이죠. 그죠? 불의에 대해서 뭔가 한 거하거나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에 한 거 할 수 있는 거를 갖추라는 얘기니까. 그럼 22번 한번 봐보세요. 22번에 보면 적절한 건데 가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 맞아요. 단정적인 표현이 뭔데? 뭐뭐이다, 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확정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바란다, 그리지 않는다, 내수에 박힌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보면 단정적이라지만 하나하나는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 다음 나에서는 부재하는 대상이 없죠. 우리는 과거에 만났다 다시 오랜만에 만났다 이러는데 거기서 누가 그리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화자 유사한 성에 놓인 자연물이 없죠. 자연물은 얘기는 해도 그러니까 안 맞죠. 네 번째 가에서 유사한 의미의 시어가 없죠. 다에서는 유사한 의미의 반복은 있어요. 마지막 문단에 보면 물과 같고 시는 비유하자 어른 것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문장을 반복하는 건 있죠. 하지만 가가 안 맞죠. 마지막 나는 대상과 대상의 과거 현재 대비하고 있고 왜냐면 4.19 이전과 이후 18년 정도에 지나서 기성세대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다에서는 대상과 다른 대상과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나는 일찍이 시인과 우인을 풀벌레의 무리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 시인과 우인을 풀벌레의 무리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다고 했으니까. 정답 5번. 사실 다가 별로 써먹을 게 없어요. 이 문제하고 뒤에 보면 이 7번에 밖에 안 써먹는데 이것도 그냥 내일성 문제로 꺼먹으니까 별로 없죠. 24번. 가에 나타난 화제 생각을 가장 적절한 거. 근데 이거는 이미 23번에 정답이 있어요. 이 3번에 볼 때 분명히 시의 이야기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한다는 건 나는 시도 이야기도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이거 도입한다는 건 이 둘의 관계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섞이거나 아니면 시에다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걸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보기 안에서. 그럼 나올 수 있는 정답 1번밖에 없잖아요. 노래와 이야기가 균형 있게 결합된 시를 짓고 싶다. 말 그대로 시 안에 이 시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노래 나오겠죠. 이 노래에 이야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결합된 시를 짓다. 이거밖에 정답이 없죠. 나머지들은 내용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23번을 맞으면 24번 문제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23번 맞았는데 23번 틀리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시 안에서도 맨 마지막에도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도 내수와 심장이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내수는 뭐고 심장은 뭐야? 물론 내수는 내수고 심장은 심장인데 내수가 연결되는 게 이야기인 거고 심장이 연결되는 게 노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보통 우리는 노래는 가슴을 느끼는데 이야기는 두뇌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설마 국어 수업 때 가슴을 틉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어 수업 때 가슴이 왜 틔요? 그 노래 들으면서 니네 가사 다 음미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노래들이 요새 너무 유행이 빨리빨리 지나서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리고 26번. 그래 노래하고 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는 거잖아요. 1번에 볼 때 노래는 개인적 취향이 비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A에서 얘기하는 노래는 뭐 한 거야? 다 같이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으니까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닌 거죠. 혁명이라는 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A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혁명이라면. 근데 B를 보면 몇이다는 춤을 추러 갔고 그러니까 이건 이때부터 쪼개지는 거니까 춤추러 가고 싶은 애들은 춤추러 가는 거고 노래 부르고 싶은 애들은 노래하러 가는 거고 포커를 가고 싶은 애들은 포커를 가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설명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1번에 둘 다 사회적이다 둘 다 개인적 이렇게 나와도 답이 안 돼요. 2번은 뭐 이대로 딱 나왔고 A에서는 순수한 이상을 갖고 있는 거는 뭐가 없기 때문이야? 기성세대라는 건 여기서 뭘 갖고 있는 거죠? 순서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자본주의의 형태가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럼 이건 순수하지 않죠. 근데 B는 자본주의를 생각하니까 숙세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 3번에 A는 공동체 연다는 게 맞아요. 왜? 다 똑같은 노래 부르는 거니까 이게 아까 사회적이라면 A는 맞죠. 근데 B가 안 맞죠. B는 공동체에서 도피하는 행동이 아니죠. 도피하려고 춤을 추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몇 명이 같이 가서 또 춤을 추는 거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찢어서 놀자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4번은 둘 다 틀렸고
5번도 둘 다 틀렸죠. A는 현실에 대한 만족을 하면 노래를 안 해야 돼요. 왜? 혁명을 안 할 거잖아요. 혁명을 한다는 건 분명히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혁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B는 현재 아무 불만이 없죠. 혁명을 안 하면서 그냥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즐겁다 뭐 이렇게 놀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월급은 묻지 마세요. 괜히 알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나보다 많이 받아. 괜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이 7번. 자, 가다에 단서는 적절한 건데 1번에 볼 때 가는 노래와 시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공통점을 잡고 있다. 근데 노래와 시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얘가 바뀐 곳과 얘가 바뀐 곳이 더 다른데 무슨 공통점이 있어. 하나는 말 그대로 지휘적인 거고 하나는 말 그대로 가슴을 울린다는 거니까 차이점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2번 가는 노래보다는 이야기가 긴 생명력을 지녀서 후대 창작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노래보단 이야기가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막상 목점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최후의 이야기는 살아남았다. 그럼 이야기는 살아남았으니까 이야기가 더 긴 생명이 있는 거죠. 노래보다는. 근데 처형이 누군지는 알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죠? 여기서 설명 안 하니까요. 여기서 처형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처형은 과거에 처형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향가 중에. 그리고 이제 고려가요에도 처형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경이 만약 있다면 이게 향가에서 고려가요까지 연결됐다는 거니까 노래가 정말로 생명력이 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두 나라에 걸쳐 노래가 살아나는 것도 있는데 이 노래가 처용과 연결되는 처용의 이야기 자체도 그렇게 살아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 처용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집에 왔는데 방에 다리가 2개여야 되는데 다리가 4개네? 뭐야? 그 얘기예요. 말 그대로 내 안에만 있으면 다리가 2개여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 다리가 4개야. 그 얘기 뭐야? 내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거야?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자꾸 멱살 찍어요. 근데 이 시에서는 그냥 그래요. 뭐 어쩌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랬더니 귀신이 어머 죄송해요. 뭐 그냥 그런 얘기예요. 처형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처형과 내용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처형의 이름만 끌어온 거니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